무기 슈웨덴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55강째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현대사의 시작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또 딱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 또 이게 또 별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완강이 6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시자고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일단 제일 위에서는 전체적인 공화국별 그런 내용 한번 잘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흔히 소위 광복 3년사 내지는 해방 3년사 내지는 미군정기라고 불리는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그러한 여러 상황들. 여기는 여러분 반드시 이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는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미군정기예요. 예, 우리가 광복을 맞았지만 바로 정부 수립이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만 3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년간의 미군정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메인 테마는 아니죠.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는 흔히 이승만 정부 내지는 1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6.25 전쟁도 있었고요. 자,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짧은 기간 엄밀하게 따지면 이 2공화국 장면 정부는요 채 1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간에 약간 과도 정부도 있고 했었으니까. 자,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박정희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61년부터 63년까지는 박정희 군정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제3공화국 1963년부터 72년까지의 박정희 정부 내지는 3공화국이 있었고요. 72년부터 79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신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박정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11.6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 11.6 사건 이후에 신군부 세력, 노태우라든가 전두환이라든가 정호용으로 대표되는 그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 12.12 사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광주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바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정부가 5공화국 내지는 전두환 정부라고 하고요. 전두환 정부 말기 때 있었던 게 그 유명한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88년부터 93년까지 노태우, 그리고 93년부터 98년까지 김영삼, 그리고 98년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정부가 있었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쭉 배워나갈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요거 배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공화국별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남아있는 강의 때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대충 개괄만 잡아드렸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재미있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건 메인이 요겁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의 그 기간, 미군정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군정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요 당시에 있었던 인물지도, 요거 여러분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게 약간 이념적인 색채가 좀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그 인물들이 나오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쪽이 이제 좌익 쪽, 좌쪽, 근데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쪽, 요쪽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편에 있는 우익 성향 있는. 자, 당시에 이 남한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이 좌쪽에 있었던 인물은 박헌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박헌영. 그리고 나선 중도 좌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김규식. 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같이 하는 요것을 우리가 흔히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자체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었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민주당의 김성수, 그 다음에 독립촉성, 중앙촉성의 이승만 등등. 요 인물들의 사실은 이 우익적 성향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비슷하기도 하죠. 자, 그런 과정 중에 바로 이 제주 4.3 사건과 1948년도 10월 19일에 있었던 여수순천 10직구 사건이 있습니다. 요 여수순천 10직구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좀 연관이 돼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주로 이 좌익 진영에서 나오게 되었던 사건이었고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같이 했던, 그러니까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힘을 합쳐서 했던 걸 우리는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들 주로 이 우익 성향에서는요, 가장 핵심이 바로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 요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 운동은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이 같이 했던 운동이고, 그리고 남북 협상이란 건 뭐냐면 1948년 5월 10일이 바로 50총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어요. 그것에 반대하는, 왜? 결과적으로는 50총선이 치러진다라는 것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건 분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누가 했습니까? 김구, 김규식이 같이 했었던 남북협상. 즉 김규식은 좌우합작 운동에도 남북협상에도 함께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1945년 12월에 있었던 바로 모스크바 3상 회담에 의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약간 뭐 지지나 반대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게 결과적으로 막 복잡하게 나오면서 단독 정부 수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딱 보시면서 선생님 여기 막 정당도 나오고 막 너무 복잡한데요. 제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약간 배경 지식 정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깊게는 뭐 요거 억지로 다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인물, 요 중심에 있었던 김규식, 여운형, 김구 정도를 비교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완전한 이 뭐 연합작전으로 국내 침투 작전이나 이런 것을 계획은 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우리나라의 앞날은 조금 약간 되게 좀 불투명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국내에서 독립을 맞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에요. 여운형은 국내에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었고, 이것이 광복할 때쯤 되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준이라는 조직을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요 광복을 맞이할 때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예상되었었는데 그 부담을 상당히 줄이고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광복을 맞았을 때쯤에 선거가 바로 이루어졌었다면 아마 여운형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당시 미 군정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1945년 9월이 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이걸 진주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었던 김구 주석은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들어왔었던 미군이요, 친일파 청산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광복을 맞았을 때 그 일제에 부역했었던 여러 인물들, 특히 경찰들, 공무원들 막 다 산으로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난 민족 너네 감정 난 그런 거 몰라. 내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체제 안정이야. 근데 체제 안정이라는 건 뭐야? 일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사실 최고의 체제 안정 아닙니까? 저는 친일파 청산 이런 거 모릅니다.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친일파가 나름의 살아갈 수 있는 좀 숨통이 열리게 되는 거죠. 친일파 입장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한국민주당,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줄여서 우리나라 정치 초기에 한민당이라고 하는 그 한민당이요, 바로 여기 있는 한국민주당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지주들과 당시에 남아 있었던 자본가들이 좀 힘을 합쳐서 만들었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정당이 한국민주당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지원이 누가 봐도 확실한 이승만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또 뭐 일본을 들렸다가 귀국을 하게 되었었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또 이승만을 지원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 왜 김구 주석은 이때까지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까? 왜 그랬냐면, 김구 주석은 내가 사실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조직과 활동을 당신들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미국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더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때 이승만이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돼서 개인 자격으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꼬임이 시작이죠. 바로 김구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석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당시에 여의도 공항에 들어오게 되었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미국, 소련, 영국입니다. 그 삼국의 외무부 장관, 이걸 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저기 이제 한반도 여기 이제 광복을 했는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3개가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임시정부 수립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이 3번째 결정사항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이 소용돌이를 몰고 오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최고 5년간, 여기까지 단서 조항이 있긴 했지만 요 단어가 들어갔어요. 신탁통치. 신탁통치? 이거 식민통치 아니야? 뭐야,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하던 걸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식민통치하는 거야? 최고 5년이라고 붙여놨잖아. 그게 뭔 소용이야? 또 식민통치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안을 놓고 처음에는 좌익과 우익 진영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좌익은 명령 체계가 좀 획일화돼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제 소련 지도부에서, 야, 너네 이거 찬성으로 가자. 우리도 여기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지지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당시 우익 진영에선 뭐? 절대 안 되지. 어떻게 지금 이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이요, 우리나라 친일파 처리가 가장 어렵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왜? 제가 친일파예요. 예를 들어서 친일파인데, 와, 얘들이 언제든지 이 민족 정기 막 살리겠다고 하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을 때 요 타이밍이 딱 생긴 거예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우거든요. 이때 여기는요, 거의 여러분 전쟁통이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서로 백색 테러 하고요, 뭐 서로 가서 싸움도 하고요,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막 말도 아니었었어요. 이때 친일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익 진영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야, 미안해. 나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친일 좀 했어. 그런데 난 적어도 나라 다시 팔아먹는 저 좌익 진영 애들이랑은 반대야. 나는 너네 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친일파들이 우익에 들어가게 되면서 나름의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 희석시키는, 그리고 나는 과거 친일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신탁통치에 찬성은 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행각을 조금 옅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분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친일파 처리는 문제가 제대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자, 이러한 와중에 이거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1946년 3월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쨌든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하기로 했던 거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미국은요, 당시 우리나라 안에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단체라는 건 좌익 단체와 우익 단체 모두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련이 얘기를 해요. 야, 그건 아니지. 봐봐. 우리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결정된 사안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이 우익 진영은 왜 참가를 시켜? 찬성하는, 즉 좌익 진영만 가지고 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도 그 자신들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5월이 되면서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이 한반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정부가 만들어지고 결정이 될 텐데 이게 결렬이 돼버려요. 자, 이 타이밍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요때쯤 흐름은 살짝 내려놓고 미 군정에서는요, 당시에 일본 지주들이라든가 일본인들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처리하지 못했었던 그 재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요 기간에 신한공사라는 조직이 있었다 정도만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신한공사는 46년부터 48년까지만 있었던 조직이에요. 그 정도 살짝 봐주시고, 자, 1946년 6월이 되면서 이게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죠? 요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1차 미소 공의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1946년 6월, 즉 1차 미소 공의가 3월에서 5월까지만 있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죠, 6월. 이 6월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을 가게 되는데 그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정읍 발언 사건이에요. 이 정읍 발언이란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무기 슈웨덴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남한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이게 이른바 정읍 발언이에요. 이건 뭐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하자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당시에 이 민족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세워진다라는 건 북한에도 다른 정부가 세워진다라는 것이고 이건 분단이 된다는 거잖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여들었던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좌쪽에 있고 우쪽, 좌쪽에 있고 우쪽에 이렇게 각각 벌어지려고 하니까, 분리되려고 하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이쪽에 이 구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중도라고 하자면 중도 좌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우리 인사들끼리 꽁꽁꽁 통일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거 뭉치자라고 하게 되면서 이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이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친다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분단을 막고자 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좌우 합작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46년 10월경이었었고요. 자, 여기서 이건 다 암기하지 마세요. 이게 암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자. 미소 공의 빨리 속개하자. 그리고 친일파 처단해야 된다. 이게 우리 민족정기 살리는 일 아니냐. 토지도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른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일단 미 군정의 지지가 철회되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채널에 지금 세계사 강의에서 냉전 파트가 있거든요. 냉전 파트 38강, 39강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좋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1947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더니 소련의 그 공산주의 사상, 즉 사회주의 사상이 점차적으로 이 서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막 폴란드 공산화됐고요, 헝가리 공산화됐고요, 루마니아 공산화됐고요, 다 넘어가 동구권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있다간 그리스와 터키 지역까지 다 공산주의가 되겠네 라고 해서 더 이상 이 소련의 그 사회주의 확장 노선을 반대하는, 대응하는 노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고요.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냉전 체제가 시작이 돼요.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하는 바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적대시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게 제일 컸고요. 또 하나, 여운형이 1947년 7월에 암살을 당해요. 제가 참 민망한 책이긴 하지만 제가 한 6년 전쯤에 청춘의 완터뷰라는 지금 나오지 않는 그 책을 한 권 썼었죠. 거기에서 이 여운형을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여운형의 삶을 저도 그 책을 쓰면서 좀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운형이 광복 이후에 공식적으로만 10번의 테러를 당합니다.
뭐 집 잠깐 외출하고 왔더니 집 앞에 폭탄이 터져 있고요. 막 조금 일찍 나왔더니 그 침대 위에서 막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 너무나 위험해요. 그리고 한번 납치돼 갖고 막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 절벽에서 이렇게 혼자 도망쳐 내려와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운형의 그 주변 인사들이 당신 이러다 진짜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 당신 같은 그러한 이 민족 지도자는 일단 첫째 일본으로 피신을 해라 라는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뭐 일본 피신? 말이라고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디가드라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줄 테니까 보디가드라도 좀 붙이자라고 얘기했더니 여운형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저는 진정한 독립을 바라는 혁명가로서 민중을 상대로 민중을 설득하는 혁명가로 죽어야 되는데 혁명가의 죽음은 침상이 아니라 길거리일 것입니다. 내가 설사 테러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에 뭐 보디가드? 난 이런 사람들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사실은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가서 1947년 7월에 해화동 노타리에서 그 우익진영의 그 인사가 뒤에 여운형이 탔던 그 지프타에 올라타가지고 뒤에서 총을 쏘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는, 즉 좌우합작운동의 중심축이었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 좌우합작운동은 급격히 흔들려요. 그리고 별다른 힘 없이 이제 좀 끝나게 되는, 참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분단이 완전 본격화되었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선 2차 미소 공의가 열렸어요. 1947년 5월에서 10월까지 약 한 반년 가까이 했는데 이것도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1947년입니다. 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야, 그러면 너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해라. 근데 그래서 그럼 선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관리해주는 임시위원단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들어와 라고 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여러 국가에서 대표들이 같이 모여갖고 그러면 선거 어떻게 공정하게 치를 수 있나 우리가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남쪽은 괜찮았는데 북쪽에서 입국을 거부해요. 야, 이거 이렇게 인구 비례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인구 2배 가까이 많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남쪽이 원하는 정부 만들어질 텐데 우린 받기 싫어. 이런 논리로 어쨌든 입국을 거부합니다. 입국을. 자, 그렇게 되자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너네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 라고 하게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지역이라는 건 어디죠? 남쪽만이죠. 그래서 결정되었던 게 50총선이에요. 50총선은 참고로 1948년 5월 10일에 너네 가능한 지역, 즉 남쪽에서 총선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이고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들끼리 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형태의 정부 구성의 그 안이 결정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 50총선에 치러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쪽만의 정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건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분단이 결정되는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 50총선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4.3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이 제주 4.3 사건에 좌익 진영의 인사들이 소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마어마하게 제주 도민들을 정말로 무고하게 학살에 가까운 그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에 이제 우익 인사들이 좀 그러한 그 당시에 교회 중심으로 막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서북 청년단 막 이런 데들이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서 제주 도민들이 정말로 학살을 당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여수순천에 있는 부대가 제주도에 가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또 그 부대 안에서 거부했던 사건이 있게 돼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수순천 10직구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배경으로 나와 있는 책 중에 정말로 그 뛰어난 책이 조정래
태백산맥 10권짜리거든요. 예, 그걸 보시면 여기 장면이 워낙에 잘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으로는 그 책은 진짜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 또 이 제주 4.3 사건의 연장선에 있었던 여수 순천 10.19 사건, 요것도 언제요? 1948년에 있었죠. 요거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 50총선이 결정이 되자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대통령 그 선거에 나오면 가장 유리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정치 구도로 누가 보더라도 백범 김구죠. 백범 김구가 나오면 거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범 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어렸던 그 30대의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규식과 같이 올라가죠. 이때 사람들은 많이 말려요. 아니 선생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몰라요? 지금 김일성이 당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와도 지가 와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올라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백범 김선생님이 이랬다고 하죠. 내가 그걸 모르겠어. 부족한 사람이지만 평생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통일된 조국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내 일신의 구차한 안이 그 대통령 자리죠. 내가 그거를 찾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있으란 말이요. 나에게 마지막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라고 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3천만 동포에게 호소함, 읍고함이라는 얘기죠.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의 죽음을 구렁텅이에 넣는 극악, 극흉의 위험한 일이다. 첫째주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남북 정치범을 동시 석방하며 미소 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 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것이니 이 같은 원칙은 우리의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 독립의 원칙인 이상 독립이 희망이 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외정하에 충분히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이 없다고 단독정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 이 마지막 멘트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습니까?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 일신의 구차한 안일이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 자리예요. 난 이런 것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초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 북으로 올라가실 때 김구, 김규식이 같이 올라갑니다.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70이 넘었던 김구는 그 노구를 이끌고 자신의 아들뻘도 되지 않았던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죠. 또 사람들이 와서 막아요. 선생님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러자 나에게 제발 부탁이니 마지막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소? 라고 호소를 하며 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북에서 만난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두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를 사자연석회담이라고도 해요. 사김연석회담이라고도 하고요. 다 김씨잖아요. 김씨만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었고요. 50총선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50총선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였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총선이잖아요.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물론 제주도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거를 못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고기 인원을 제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이들이 헌법을 만들어요. 이걸 1대 국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이때는 2년이었어요. 그리고 간선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7월 달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요거 포인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요, 농지개혁과 반민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했었는데요.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 시간은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요 순서, 그러니까 즉 정읍 발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즉 1차 미소공이 전에 뭐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순서가.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문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마 55회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1번.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갑니다. 우리는 다음 달 입국할 UN 한국 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군요. 요건 언제? 47년 말 하셔도 되고요. 내지는 47년 약 한 11월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하려 했었던 제주 14연대 소속 장교 3명 및 40여 명의 하사관들이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노당 계열의 분자 지도의 하에 반란이 일어났다. 요거 제주 여수순천 17구 사건 아닙니까? 48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요 사이에.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왔고 이들이 북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었고 그 사이에 그러면 UN 소총회가 열렸고 UN 소총회에서 50총선을 치르라고 했었고 50총선에 반대하는 몇몇 움직임 중에 그해 10월에 있었던 여수순천 17구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사이에 50총선이 있었고 국회의원 선출됐으며 그들이 헌법 만들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던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볼까요? 제1차 미소공의가 결렬되었던 것은 가보다 이전이죠. 이건 46년 3월에서 5월까지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건 45년 10월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보다 한참 이전이고요. 3번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던 것도 가보다 이전입니다. 이것도 46년 10월경에 있었던 것이고 4번입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에 만들어져요. 즉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나보다 이후에 있는 것이고 5번이 정답이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48년 5월 10일이니까 당연히 요것이 되겠죠. 아마 요 문제는 여러분 나왔으면 꽤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요 정도 문제 여러분들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 자 하나 더 봅시다. 시마 53에서 갖고 왔습니다. 2번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당시 토벌 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세력을 진압한다라는 명부분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사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4.3 사건이 되겠죠? 제주 4.3 사건. 자, 4.3과 관련돼서 허정 과도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요것은 허정 과도내각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떠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잠깐의 과도 정부를 했었고 그 이후 다시 헌법도 개정되고 선거를 통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허정이었었고요.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됐죠. 이건 76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것이 바로 4.3 사건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 신안공사 46년에 이미 설립이 되었었고요. 관련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것은 4.3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인 1공화국 이승만 정부부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